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관아 마당을 젖게 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군졸들은 비에 젖은 깃발을 세우고 있었고 쇠사슬에 묶인 젊은 목수 연수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는 가늘었지만 땅에 떨어질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처럼 번졌습니다. 연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고문을 당해 얼굴 곳곳에 피멍이 들었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담담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향해 욕을 퍼부었고 몇몇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사또를 죽인 놈이 저자라. 하늘이 노할 것이다. 그러나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쇠사슬이 움직일 때마다 찰칵,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마지막 걸음을 세고 있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군졸 하나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으러 가는 놈이 웃고 있구나. 그 입은 뭐가 그리 가벼운가? 연수가 빗방울이 흐르는 얼굴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웃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 마지막이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군졸은 비웃으며 손에 쥔 창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입 닥쳐라. 죽음 앞에서 변명은 사치다. 연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빗방울이 그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걸음을 멈추자 군졸이 뒤에서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 순간 관아 문턱 너머로 붉은 부채를 든 사내가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내의 눈빛은 어딘가 두려웠고 부채에는 희미한 매화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수는 그 부채를 보는 순간 자신의 억울함을 아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사형장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죽음 앞에 비참함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한 줄기 고요가 그 자리에 깔렸습니다. 연수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매달려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왜 웃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저 눈은 무섭지가 않구나. 비는 그들의 얼굴 위로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는 죽음을 앞둔 자가 웃었다. 는 소문을 서울까지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멀리 왕의 귀까지 닿았고 이내 박문수라는 이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고을의 공기는 불안했습니다. 사또가 자신의 사랑채에서 칼에 찔려 죽은 채 발견되었고 그 방엔 피 묻은 망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치에는 목수 연수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손잡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사또의 대청에서 대들보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서야 밖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를 지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는 오직 목수뿐이요. 이방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또께서 죽은 그 시각 그대는 어디 있었소?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내려 잠시 처마 밑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이방은 냉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증인도 없고 망치엔 그대의 이름이 박혀 있어.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연수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망치는 제가 쓴 게 맞지만
그날은 손에서 떨어뜨리고 돌아섰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졸이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방이 손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죄인은 더 말할 필요 없다. 사또의 원한이 저승까지 이를 것이야. 연수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등에 피가 번지고 입에서 핏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이 안에 있습니다. 저를 이용해 죄를 덮으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부관인 홍제가 무심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비단으로 만든 부채가 세워져 있었고 부채의 끝에는 작은 붉은 매화 무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이다. 진실은 이제 묻혔다. 며칠 후 고울의 판결문이 작성되었습니다. 글씨는 서리들이 대신 썼지만 문장의 끝마다 죄인 연수 사또를 살해하였으므로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는다. 라는 문장이 굵게 새겨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던 그날 밤 연수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누군가 슬며시 밀어넣은 종이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붉은 먹으로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진실은 붉은 부채를 든 자에게 있다. 연수는 그 글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거칠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폭이나 체념이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는 듯한 조용한 믿음의 미소였습니다. 감옥의 등잔불이 꺼지고 어둠 속에서 비의 소리만 천천히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억울한 재판의 이야기는 죽음을 앞두고 웃는 사내가 있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변해 멀리 한양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은 눅눅하고 어두웠습니다. 물먹은 지푸라기 냄새와 녹슨 쇠의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연수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밤새 빗물이 감옥 천장 틈새로 스며들어 그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전 죄수들이 손톱으로 긁어쓴 글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내 자식은 죄 없다. 하늘은 보고 있느냐. 연수는 그 글씨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움직였습니다. 피가 마른 손가락 끝으로 벽에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진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습니다. 그 점은 마치 눈물 한 방울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창살 밖에서 군졸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을 걸 드려라. 내일이면 목이 잘릴 놈이라도 배는 채워야지. 그들은 한쪽 손으로 나무 바가지를 던졌습니다. 바가지에는 차가운 죽 한 숟가락과 함께 조그마한 붉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심스레 손을 뻗어 종이를 펴자 그 위에는 붉은 먹으로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붉은 부채를 든 자에게 있다. 글씨는 급히 써내려간 듯 삐뚤었지만 묘하게도 그 획 하나하나가 단단했습니다. 연수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부채 설마 홍제인가? 그는 그 순간 사또의 비서 홍제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부채를 들고 다니며 사또 곁에서 부정한 장부를 기록하던 그 사람. 그의 부채에는
매번 붉은 매화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연수의 눈빛이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이 종이를 보낸 사람은 누구지? 그는 밤새도록 그 종이를 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꺼지고 새벽의 빛이 감옥 창살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종이 위에 비쳤고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그때 감옥 바깥을 지나던 낯선 관원이 그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비단 솜의 끝이 젖어 있었고 그 사람의 품에는 작은 봉서와 마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가 웃는다 했나 그 웃음, 나는 알고 싶다. 그가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비 내리는 새벽, 어사는 남몰래 그 감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며 느꼈습니다. 저 안에는 죄인이 아니라 진실이 갇혀 있구나.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자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감옥 문 앞에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등불의 불꽃이 작게 튀며 붉은 서찰 위로 마지막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고을의 지붕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눅눅했고 흘길마다 무릉덩이가 비처럼 반짝였습니다. 길가에선 장정들이 비닐 대신 대나무 발을 덮어놓고 말없이 장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한 사내가 갓을 깊게 눌러쓴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허리춤에는 금빛 말무늬가 새겨진 마패가 옷 안쪽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문수였습니다. 박문수는 지난밤 궁궐에서 내려온 보고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경상도 암흑의 고을, 사또 피살, 죄인은 목수연수라 함, 내일 처형 예정.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웃는다. 그건 두려움이 없는 자의 표정이요. 하지만 진짜 죄인은 두려움 속에 사는 법이지. 그는 스스로를 중년 장돌뱅이로 꾸미고 고을로 들어섰습니다. 비를 맞은 장터의 흙냄새가 짙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포목상 행세를 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고을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소? 장정 하나가 주위를 살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모르시오? 사또를 죽인 놈이 잡혔다오.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죄인이 웃고 있었다오. 박문수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었다고? 죽음을 앞두고? 장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예, 그 웃음이 이상했다오. 미친 게 아니라 마치 뭔가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오. 박문수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시선을 돌리자 장터 끝에서 붉은 부채를 든 사내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화무늬가 박힌 그 부채는 바람에 젖어번져 있었고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봉투 하나를 품에 감추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붉은 부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연수의 재판 기록에도 붉은 부채를 든 관원 하나가 증언했다는 글귀가 있었지.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감옥 쪽에서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처형, 금일 진시. 박문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은 오늘 함께 죽을 것이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갓 아래로 떨어진 비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박문수는 관아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는 초라한 승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박문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길로 가시면 죄인이 갇힌 감옥으로 바로 닿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죄는 가려질 수 있어도 진실은 묻히지 않소. 스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그 말이 오늘 이 고을을 살릴 것입니다. 박문수는 눈빛을 가다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옥 안쪽 빗물에 젖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쇠사슬 소리가 그의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울렸습니다. 그 순간 비에 젖은 붉은 부채 한 장이 관아 담장 너머로 바람에 날아들었습니다. 그 부채 끝에는 작은 피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조용히 손에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단서를 주는구나. 그의 발끝이 감옥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고을의 하늘은 다시금 먹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짙은 안개가 사형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비는 멎었지만 땅은 진흙처럼 젖어 있었고 처형대 앞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우산 대신 젖은 장삼을 뒤집어 쓰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두려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비쳤습니다. 사형대 위에서는 연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발목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형리가 칼날을 들며 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연수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는 이미 없을 겁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사또를 죽였어. 벌 받아야 해. 다른 한쪽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울음은 비명보다 아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군중 사이를 가르며 붉은 달령이 보였습니다. 박문수가 붉은 외투를 휘날리며 사형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가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눈빛 하나로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리가 놀라며 외쳤습니다. 이보시오. 지금은 집행 중이오. 누군지 알고. 박문수가 차가운 눈빛으로 형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지? 내가 누구냐면 이 나라의 진실을 맡은 자요. 그 한마디에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형리는 당황한 얼굴로 칼을 내렸습니다. 박문수는 처형대에 올라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연수요? 연수가 고개를 들며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 죄인 연수입니다. 사또를 죽인 죄인이라 불립니다. 박문수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두 가지 표정을 짓지. 공포이거나 후회. 그런데 그대의 눈엔 그 어떤 것도 없구나. 연수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움은 진실을 숨길 때 생기는 법입니다. 저는 이미 다 잃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박문수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형리를 돌아보며 단호히 외쳤습니다. 이처영, 잠시 멈추라. 형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발했습니다. 어사라 하셨습니까? 이미 왕의 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명이 잘못 내려졌다면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도 왕의 뜻이요. 내가 그 뜻을 대신하리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순간 바람이 일었습니다. 붉은 달령이 휘날리고 하늘에 걸린 검은 구름이 조용히 열리며 한 줄기 빛이 사형대 위를 비추었습니다. 백성들이 웅성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어사 박문수라 하오. 정말로 하늘이 보낸 자인가? 박문수는 연수의 손목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 자국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쇠사슬이 너무 오래 묶여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는 그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 손은 칼을 잡은 손이 아니요. 대들보를 세우고 집을 짓는 손이요. 연수의 눈에 잠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사님, 이제 믿어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형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재판은 다시 하겠다. 죄인이라 불린 자의 웃음 속에서 나는 거짓보다 깊은 진실을 보았소. 그 말이 끝나자 하늘에서 남은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며 사형대 위에 두 사람 어깨 위로 맑게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붉은 부채 하나가 바람에 날려 관아 담장 위로 걸려들었습니다. 그 부채에는 피 한 점이 묻어 있었고 박문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이 고울의 진짜 피는 아직 말하지 않았구나. 관아의 마루에는 촛불이 3개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불꽃이 흔들려 마루 위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붉은 달령을 벗고 흰 도포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쇠사슬을 풀고 새 밧줄로 묶인 연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등잔을 들고 연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얼굴엔 피멍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가 사또를 해친 혐의를 받는 연수요? 연수가 고개를 숙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 그날 사또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마루 끝에 선 뒤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대에게 불리하오. 사또의 피가 묻은 망치, 그 망치에 새겨진 이름, 그리고 사또가 죽기 직전 부른 이름이 연수였다 하지 않았소? 연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그 망치는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또가 절 부른 건 사실일 겁니다. 제가 그날 진실을 말하려 했으니까요. 박문수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진실이라? 무슨 진실을 말하려 했다는 것이오? 연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등잔불이 그의 눈동자 위에 비쳤습니다. 사또의 비서, 홍제가 백성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막으려 한 자가 사또였지요. 하지만 사또가 진실을 알고 문서를 돌려달라 명하자 그날 밤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문수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홍제라는 말이요? 연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가 아니라면
누가 붉은 부채를 늘 들고 다니겠습니까? 박문수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붉은 부채 나도 그걸 봤소. 매화무늬가 새겨진 붉은 부채. 그대도 그걸 알고 있었구나.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사또의 장부를 숨겼습니다. 전 그걸 찾아 돌려드리려 했지만 그날 밤 사또는 이미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연수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고문을 당하면서도 침묵했소? 연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게 홍제를 말하면 어머니를 가두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어머니를 지켰겠지만 그 침묵이 그대의 목을 조를 뻔했소. 연수는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테니까요. 설령 그때 제가 없어도 하늘은 아실 겁니다. 그 말에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 안다면 나는 그 증거를 찾아야겠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 사건 다시 조사한다. 어사로서 명하노니 사또의 장부를 모두 관청으로 옮기고 홍제를 즉시 불러오라. 군졸들이 놀라 급히 뛰어나갔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연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눈빛 거짓이 아니오. 하지만 진실이 나를 속이지 않기를 바라오. 연수는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어사님 손이 아니라 하늘이 쥐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관아의 창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박문수는 서류상에 찍힌 붉은 매화 문양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문양은 홍제의 부채에 새겨진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등잔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연수의 진술을 되새기며 장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문서의 모서리를 넘기자 페이지마다 이상하게도 매화 모양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왕의 문서에나 쓰일 그 문양이 왜 이 고을의 장부에 찍혀 있는지 박문수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군졸 하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사님, 방금 전 붉은 부채를 든 사내가 장터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박문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붉은 부채라 역시 그가 움직였군. 그는 달령 자락을 걷어 올리고 밤비 내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는 다시 굵어지고 달빛조차 가려진 어둠 속에서 붉은 부채 하나가 번쩍이며 골목길을 스쳤습니다. 박문수는 군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소리내지 말고 따라오라. 오늘 밤 이 고을의 진실이 숨쉬는 곳까지 간다. 좁은 골목길 끝에는 허름한 주막이 있었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니 붉은 부채를 든 사내, 바로 홍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태워버리면 모든 게 끝이야. 연수도 사또도 어사도 아무것도 모를 테지. 그 순간 박문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멈춰라, 홍제. 홍제는 깜짝 놀라 부채를 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이 붙은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달려가 장부를 발로 밟으며 불을 껐습니다. 불길 사이에서 몇 장의 종이가 간신히 남았습니다. 박문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또의 장부를 태우려 했군. 그 불길이 그대 죄의 증거다. 홍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또가 백성의 세금을 가로채길래 제가 대신 정리한 것뿐이지요. 박문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리라 백성의 피를 빼앗고 거짓 장부를 만든 걸 정리라 부르나? 홍제는 비웃음을 지으며 부채를 펴보였습니다. 부채 안쪽에는 핏자국 같은 붉은 문양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 부채가 내 증표요. 사또가 죽기 전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소. 이 모든 건 내 죄다. 내가 감당해라. 그래서 난 감당했을 뿐이요. 박문수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사또는 백성을 위해 그대의 죄를 막으려 했소. 그런데 그대가 칼을 들었지. 홍제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에 쥔 부채가 떨렸습니다. 그날 사또가 장부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이미 내 이름이 있었소. 그래서 내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다가가 부채를 빼앗았습니다. 그대의 피가 찍힌 이 부채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제 숨기지 말라. 홍제는 무릎을 꿇고 부채를 쥔 채 흐느꼈습니다. 내가 살인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살리지 못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오? 홍제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또를 찌른 칼은 제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침묵이 그를 죽였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말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그는 남은 장부 조각을 품에 넣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이 장부 한 장이 그대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 주막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문수는 그 붉은 부채를 들고 천천히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건 빗물이 아니라 식지 않은 분노의 떨림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관아의 사랑채 안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등잔 세 개가 불을 밝히고 있었고 박문수는 그 불빛 아래에서 젖은 장부 조각들을 천천히 펼치고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불에 그슬려 가장자리가 까맣게 말라붙었고 그 안의 글씨는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을 천천히 이어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석. 글씨는 이상했습니다. 백성에게 돌려준 쌀이라 적혀야 할 곳에 백석 100, 즉 없는 숫자와 허위 수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방 한켠에서 연수가 쇠사슬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 이 글씨를 본 적 있소? 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사또께서 그날 저걸 보시곤 손이 떨리셨습니다. 홍제, 이건 백성의 쌀이 아니다 하셨지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석의 쌀을 백석이라 속이고 그 위에 백을 덧붙여 마치 더 돌려준 듯 꾸민 글자. 장부를 위조한 것이오. 연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걸 바로잡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홍제가 그 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서서히 밝아오고 먼동이 트며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는군. 진실도 이제 어둠 속에만 있진 않겠지. 그는 남은 장부 조각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뒷면에는 희미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붉은 매화무늬의 인장 홍제의 부채에 있던 문양과 같았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채와 장부가 같은 문양이라면 그대가 사또의 장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되겠지. 하지만 아직 결정적이지 않소. 그는 등잔 불을 끄고 방 안을 어둠 속에 두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부채의 매화 문양이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었습니다. 박문수는 불빛이 문양을 비추는 각도를 살펴보다가 그 밑에 숨어있던 미세한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을의 3월이라 적힌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는 사또가 죽은 날과 같았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번쩍이며 매화 문양을 짚었습니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군. 사또의 피가 묻은 그날 부채가 함께 있었던 거야. 연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사또의 피가 부채에 묻은 건? 박문수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또를 가장 가까이서 본 자, 바로 그가 홍제라는 뜻이요. 그는 장부 조각들을 천천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연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었소. 이제부터는 내가 그대의 목소리가 되겠소. 연수는 눈가가 젖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사님, 그가 혼자일 리 없습니다. 박문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연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또의 죽음엔 관찰사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순간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박문수의 얼굴 위로 불빛이 스쳤고 그의 입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 내게 또 하나의 이름을 주는군. 그는 장부를 품에 넣고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부터 이 일 어사 박문수의 이름으로 벗겨내리라. 새벽이 밝아오며 하늘 끝이 푸르게 열렸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붉은 부채와 장부 조각은 서로의 죄를 증명하듯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벼락이 내리치고 검은 구름이 휘몰아치며 번개가 관아 지붕 위를 스쳤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등불을 들고 뛰고 있었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군졸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어사님, 홍제가 장터를 빠져나와 북쪽 산사로 향했습니다. 박문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곳은 절벽이 있는 산길이요. 도망칠 곳이 없을 터. 그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는 달령을 걷어 올리고 지늘길을 달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불의 불꽃이 세차게 흔들리며 그의 붉은 외투 위로 불빛을 흩날렸습니다. 산 중턱, 오래된 산사의 종로 앞에서
홍제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부채가 쥐어져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피가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도망치다 절로 숨다니 하늘에 빌려는 것이오? 홍제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빌어야 할 건 어사님이요. 하늘은 정의보다 강한 자의 편입니다. 박문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하늘은 강한 자를 용서하지 않소. 오직 진실한 자를 살릴 뿐이요. 홍제는 떨리는 손으로 부채를 펴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검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고 비를 맞으며 그 피 자국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피는 사또의 피요. 그러나 내 칼에서 흘러나온 피는 아니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박문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뭐라 했소? 홍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말했소. 홍제야, 나 대신 백성을 지켜라. 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박문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장부를 조작하고 무고한 연수를 죽이려 했단 말이오? 홍제가 부채를 떨어뜨리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관찰사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시켜 사또를 없애라 명했습니다. 나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신 칼을 들었소. 박문수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관찰사라 결국 윗선이 있었군. 홍제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사또는 그들의 죄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이 사또를 찔렀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그를 죽였소.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절 위에 종이 울리며 그 소리가 사너리를 울렸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홍제, 그대의 죄는 칼이 아니라 침묵이었구나. 홍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하지만 연수는 살려주십시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박문수가 그의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대의 고백이 늦었으나 진실은 아직 죽지 않았소. 이제 그 피의 장부로 관찰사의 목을 겨누겠다. 홍제는 흐느끼며 부채를 내밀었습니다. 이 부채 안쪽에 관찰사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또께서 피로 써두셨습니다. 박문수가 손끝으로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빗물에 번진 글씨가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관찰사 남윤. 그 순간 벼락이 내리치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박문수의 눈빛은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남윤 그대의 죄를 하늘이 이미 기록했구나. 홍제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어사님, 그 장부를 지켜주십시오. 그는 절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홍제, 그대의 죄를 속이는 건 죽음이 아니오. 살아서 속죄하라. 하지만 홍제는 비에 젖은 바위 위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어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붉은 부채가 공중에 흩날리며 바람 속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박문수는 절벽 끝에 서서 그 부채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그 눈빛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번졌습니다.
죽음은 진실을 덮을 수 없소. 하늘이여, 오늘의 죄를 내 손으로 밝혀주십시오. 멀리서 천둥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붉은 부채 위의 글씨는 비에 씻겨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관찰사 남윤의 집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입구엔 비단 장막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술과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퍼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젖은 달령을 털어내며 대청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부채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청포옷에 손에는 금비녀가 달린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귀한 분이 오셨군요. 어사 박문수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오셨소? 박문수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급히 온 이유가 하나요. 사또의 죽음 그리고 그 밑에 묻힌 죄 때문이요. 남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살짝 흔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죄라니 무슨 허황된 소리요? 살인자는 이미 잡혀 사형을 기다리고 있지 않소? 박문수가 붉은 부채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비에 젖은 붉은 천이 탁자 위에 스며들며 번졌습니다. 그 붉은 물결이 마치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부채를 아시오? 남윤이 부채를 힐끗 보더니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요. 박문수는 조용히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는 어떻소? 장부의 한가운데 이라 적힌 날짜와 붉은 매화 문양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보였습니다. 남윤의 명으로 사또를 제거한다. 순간 남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부채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찢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오. 누군가 나를 모함하는 것이오. 박문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모함할 리 없소. 이 문장은 사또의 피로 써졌소. 그날 밤 그가 피로 남긴 마지막 기록이요. 남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명을 내리지 않았다. 사또가 먼저 나를 배신했소. 박문수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백성을 위해 부패를 끊으려 한 사또가 어찌 그대를 배신했다고 하오. 그대가 두려웠던 건 정의가 아니라 폭로였겠지. 남윤은 허공에 손을 내저으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세금을 모은 것이다. 내 욕심이 아니라 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소. 박문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채통이라 백성이 굶어 죽는 동안 그대는 금잔으로 술을 마셨소. 그것을 채통이라 부르는가. 그 말에 남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사님,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소. 그들이 나를 협박했소. 나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소. 박문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았고 그 생명이 진실을 살렸소. 남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찌하겠소? 나를 죽여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박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죽음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겠지. 하지만 그대의 고백은 또 하나의 생명을 살릴 것이오. 그가 손을 내밀자
군졸들이 달려와 남윤을 결박했습니다. 남윤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박문수는 붉은 부채를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의 법은 사람의 법보다 더 느리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부채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부채는 이제 증거가 아니라 속죄의 피다. 남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님, 그 죄 없는 목수, 그 아이만은 살려주시오. 박문수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웃음은 진실의 증언이었소. 이제 하늘이 그를 증명할 것이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대청의 창문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붉은 부채 위로 스며들며 더 이상 피빛이 아닌 맑은 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문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피로 태어나 빛으로 사라진다. 그날 아침 고을의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멎고 젖은 대지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엔 연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손을 모은 채 관아의 문을 바라보며 떨리는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붉은 달령을 입은 박문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뒤이어 군졸들이 죄인의 쇠사슬을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쇠사슬 끝에는 한때 살인자라 불리던 목수 연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연수는 달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이상 굽지 않았고 눈빛엔 두려움이 아닌 햇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군졸이 그를 앞으로 내몰자 박문수가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 사슬 풀라. 형리가 당황스레 물었습니다. 어사님, 혹시 석방명이? 박문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은 이미 하늘에서 내렸다. 군졸이 조심스레 쇠사슬을 풀자 쇠고리들이 떨어지며 맑은 금소금이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억눌렸던 진실이 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연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이 드디어 밝혀졌소. 사또를 죽인 진범은 관찰사 남윤이요. 그를 지시한 자들이 모두 죄를 인정했다. 연수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사님? 박문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세상을 움직였소. 그 침묵이 진실의 문을 열었소. 연수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저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라. 그대는 죄인이 아니오. 백성을 위해 침묵한 자에게 무릎을 꿇게 할 수는 없지.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았다. 연수가 살았다. 하늘이 공평하시다. 연수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해치고 달려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아 살아만 있어다오. 어미는 그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하다. 연수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혼자서 비 맞지 않게 하겠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그 모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관아 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고울의 재판은 오늘로써 새로 쓰인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려 하면 그 끝은 반드시 하늘이 심판한다. 오늘의 일은 어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로 바로잡은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선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울의 모든 억울함을 씻는 듯 맑게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연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손은 더 이상 쇠사슬을 쥘 손이 아니라 집을 세우고 사람을 살릴 손이요. 연수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사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짓는 모든 집마다 그 기둥 아래에 어사님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박문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 이름은 잊어도 좋소. 다만 오늘의 진실은 잊지 마시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검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연수와 어머니 그리고 백성들의 얼굴 위에 따뜻하게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고을 입구의 비석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자의 미소는 거짓이 아니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친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새벽의 물결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멀리서 종소리 한 번이 울리며 물안개를 흔들었습니다. 그 강둑 위에 박문수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붉은 달령은 젖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손에는 오래된 붉은 부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도 죄의 흔적도 모두 빗물에 씻겨 희미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채 하나에 사람의 생과 죽음이 담겨 있었구나. 한쪽은 죄였고 한쪽은 속죄였지. 그의 시선이 강물 위로 향했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흐르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부채를 가만히 펴서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부채 속에서 희미하게 매화 문양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홍제의 피, 사또의 혼, 연수의 웃음, 모두 이 부채에 남아 있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나는 진실을 밝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구나. 정의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눈물을 남기지.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바람이 부채 끝을 스치자 매화 문양 위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채를 강물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물결이 부채를 밀며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붉게 비치던 부채가 물살 속으로 떠내려가면서 서서히 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하늘이 죄를 용서하는 듯 따스했습니다. 박문수는 강물 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사람의 손에 묻혀도 결국 하늘의 물에 씻기어 돌아가는 법이지.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갈대숲이 일렁였습니다. 새 한 마리가 물 위를 스치듯 날아올랐고 그 날갯짓 아래로 붉은 부채가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사님, 그 부채 정말 버리십니까? 박문수가 돌아보니 연수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깨끗했고 얼굴에는 새살이 돋은 미소가 비쳤습니다. 박문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채는 필요 없소. 진실이 사람의 가슴에 남았으니 종이에 묻어둘 이유가 없지. 연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어사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실을 짓는 목수가 되겠습니다. 박문수는 연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소. 진실은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손끝에 남는 것이니까. 두 사람은 강둑 위에 서서 한동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채는 멀리 흘러가더니 햇살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잔잔한 물결과 봄바람 뿐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와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그 말이 바람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산새의 노래가 들렸고 강물 위에는 붉은 빛 대신 맑은 금빛 물결이 끝없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고을의 언덕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비석에는 단 한 문장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웃었던 사내는 죄인이 아니었다.